예형은 청주 평원군 반현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와 언변으로 유명했으나 그와 동시에 모난 성격과 거친 입담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믿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였으며 시비를 가릴 때에는 항상 상대에게 모욕감을 줬기에 사람들은 그와 논쟁하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예형은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허도에 이르렀는데 당시 허도는 도읍으로 지정되어 새로이 탈바꿈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새긴 명패를 준비하고 다녔으나 명패의 글씨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를 때까지 아무도 그를 추천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어떤 이가 예형에게 진장문이나 사마백달을 직접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은가 라고 물으니 예형은 내가 도구들을 따라야 하는가 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떤 이가 진군과 사마랑을 찾아가라고 말한 이유는 당시 진군과 사마랑이 조조의 명으로 인재를 첨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형에게 조조와 순욱, 조용에 대한 평가를 물으니 그나마 조조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좀 해줬으나 순욱과 조용을 평가할 때는 콧방귀를 끼며 순문약은 상가의 조문을 갈 때나 쓰면 좋을 것이고 조치장은 주방장이나 하면서 손님 접대를 시키면 좋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순욱은 평소 엄숙한 얼굴로 격식을 따지는 것을 좋아했고 조용은 배가 커서 아무거나 잘 먹는 대식가였기 때문에 그들의 용모를 직업에 비유하여 악담을 한 것입니다. 예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부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고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예형도 친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공자의 20대 후손인 공룡이었습니다. 예형은 공룡을 양수와 함께 좋게 평가하였는데 허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공룡과 양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녹봉이나 촉내는 무리들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했답니다. 예형이 좋게 평가해준 만큼 공룡도 예형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예형의 나이는 20대, 공룡은 40대였으나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를 인정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공룡은 예형을 추천하며 헌주에게 표를 올려 예형은 깨끗한 성품과 고든 신의를 가지고 꽃다운 재능이 탁월합니다. 어렸을 때는 예문을 섭렵하여 학문의 경지가 높은 곳에 오르고 깊이도 있으며 한번 본 것은 그대로 외워버리고 언뜻 들은 것도 잊어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성격은 고두며 생각하는 것은 귀신 같습니다. 한무제 때에 홍양이라는 사람의 암산 능력에도 뒤지지 않고 그들보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극찬합니다. 공룡은 예형의 재능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조조에게도 예형을 추천하며 한번 만나보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예형은 조조가 사악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스스로 미치광이병에 걸렸다고 말하며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예형의 태도가 몹시 방자하였기에 화가 치밀었지만 예형이 단순히 악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뛰어난 재능으로도 명성을 날렸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예형이 북을 잘 친다는 말을 듣고 그를 골탕 먹이기 위해 북을 치는 관리로 임명한 뒤 큰 잔치를 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모였고 흥이 무르익을 즈음 조조는 사람들에게 예형의 음료를 시험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북을 치는 관리가 북을 칠 때는 옛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는데 다른 관리들과는 달리 예형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어양참과라는 곡을 쳤는데 그 모습이 기이하고 소리가 비장하여 듣는 사람들 모두가 슬픔을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북을 치던 예형이 조조의 앞에 이르자 행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고사는 모두 복장을 바꿔 입어야 한다. 감히 경망스럽게 그러한 차림으로 나왔는가? 라고 꾸짖자 예형은 알겠다고 대답한 뒤 그 자리에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체 차림이 됩니다. 모두가 경악했지만 예형의 낯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천천히 새 옷으로 갈아입고는 계속해서 북을 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 조조는 크게 웃으면서 내가 예형에게 굴욕을 주려다 오히려 내가 굴욕을 당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공룡도 예형의 기행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예형을 불러 수차례 꾸짖어 물러나게 하고는 조조에게 가서 예형의 일에 관하여 사죄를 합니다. 또한 조조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예형을 설득시켜 조조와의 만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예형은 그토록 원한다면 가지요 라고 응답했고 그날 저녁 3층이나 되는 긴 지팡이를 들고 조조를 찾아왔는데 갑자기 그 지팡이로 땅바닥을 내리치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조조는 미치광이 같은 자가 나타나 대문 앞에서 욕질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곁에 있던 공룡에게 예영이라는 더벅머리 사내로구나. 내가 이놈을 죽여봤자 참새나 쥐새끼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니 이자는 평소에 쓸데없이 이름만 높았을 뿐이지만 만약 내가 이자를 죽이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포용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차라리 유표에게 보내서 어떻게 될지를 두고 보겠다 라고 말하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예영에게 형주로 가서 유표의 항복을 받아오면 큰 보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영은 자신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조조의 이중을 알아차렸기에 형주로 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에 조조는 말 세피를 준비하도록 하고 병사들을 시켜 예영을 말에 강제로 태우고는 형주로 출발시킵니다. 하지만 조조는 여전히 분노를 삭히지 못했고 측근들을 시켜 남문에서 예영을 전송하게 하였는데 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전송하는 척하면서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고 모른 척을 하라는 지시도 내립니다. 예영이 남문에 도착했고 전송하러 온 사람들 모두가 조조의 지시대로 그를 모른 척하자 예영은 이들을 보고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순욱이 왜 우는지를 묻자 예영이 말하길 앉아있는 것은 무덤이고 누워있는 것은 시체가 아닌가. 시체와 무덤의 사이를 지나가니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에 어떤 이가 우리가 시체라면 그대는 머리도 없는 귀신이 아닌가 라고 말하자 예영은 나는 한왕조의 신하이지 조조의 졸개들과 한 무리가 아니다. 왜 내가 머리가 없겠는가 라고 받아칩니다. 예영의 발언에 화가 난 사람들이 예영을 죽이려 하자 순욱이 저자는 쥐새끼나 참새새끼에 불과하니 굳이 우리의 칼을 더럽힐 필요가 있겠는가 라며 그들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예영은 끝까지 기죽지 않고 나는 쥐새끼나 참새새끼일지는 몰라도 사람의 성품을 지녔지만 너희들은 똥파리나 곤충에 불과하다 라고 오히려 더한 악담을 퍼붓습니다. 결국 그에게 모욕을 주러 온 사람들은 오히려 예영의 독설을 감당하지 못하고 흩어져 돌아갔다고 합니다. 유표와 형주의 사대부들은 예영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영을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유표는 예영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보고는 그를 극진히 대우하였으나 예영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번번이 자신에게 모욕을 주자 스스로 그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성질이 급한 인물이었던 강하태수 황조에게로 예영을 보냅니다. 황조도 처음에는 예영을 잘 대해줍니다. 예영은 특히 상대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쓰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이에 감복한 황조는 예영의 손을 잡으며 처사는 정말 이 황조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소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예영은 다른 곳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보이며 나중에 황조가 손님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을 때도 예영은 몹시 예의 없이 행동하였고 이를 참지 못한 황조는 그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영은 다 죽어가는 늙은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라며 욕을 퍼붓습니다. 황조는 이 말에 분노하며 시종에게 말해서 바깥으로 끌고 가 매질을 하라고 명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영은 다시 큰 소리로 욕을 합니다. 결국 황조는 참지 못하고 예영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을 지시받은 사람도 평소 예영을 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죽여버립니다. 이때 예영의 나이는 고작 26세였다고 합니다. 황조는 명을 내려 예영을 죽인 뒤에 곧 후회를 하고 그를 좋은 관에 넣어 후하게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조의 아들인 황약은 예영과 친했기에 자신의 아버지가 예영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늦게 오는 바람에 그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영의 뛰어난 능력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표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유표는 당대 문장가로 유명한 강하 8준 중 하나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영을 만났을 때 그의 실력이 궁금하기도 하고 호승심도 생겨서 그와 함께 문장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예영은 어떠한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막힘이 없이 대답하였고 유표는 그의 재능을 칭찬하며 자신이 여러 문인들과 주고받은 글들을 보여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예영은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유표가 내놓은 글들을 쭉 한번 훑더니 그것들을 구겨서 땅바닥에 내던집니다. 유표가 깜짝 놀라며 이상하게 바라보자 예영은 정중하게 붓을 달라고 한 뒤 그 자리에 서서 유표가 보여줬던 글들을 다시 그대로 씁니다. 유표가 예영이 새로 쓴 글들을 살펴보니 글의 내용과 문장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우 기뻐하며 예영이 쓴 글을 더욱 소중히 보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황조의 아들인 황약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황조의 아들인 황약은 장릉태수로 있었는데 예영과 죽이 잘 맞았는지 그를 매우 아끼며 같이 함께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황약이 예영과 함께 놀러 다니다 채용이 쓴 비문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황약은 그 비문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거지로 돌아온 뒤 황혁은 그 비문이 생각이 났는지 그 비문을 베껴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예영은 나는 비록 한 번 보았지만 그 비문을 거의 외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글자 2개가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완벽하게 적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자신이 외운 비문을 글로 옮깁니다. 이에 황혁은 사람을 시켜 비문을 적어오게 하여 예영이 쓴 글과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예영이 언급한 글자 2개를 빼고는 정확히 일치하였기에 황혁은 탐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예영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량의 한수휘하에서 활약했으며 마초를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갈 정도의 무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